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전 이제 초반인데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영남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험지부터 공략에 나선 이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텃밭부터 찾은 배경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현재 영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영남 지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과연 현재 영남의 표심은 어떤 지표를 그리고 있는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해당 지역에 계시니까 네, 먼저 들어볼까요? 그 선거 끝나고 나면 어느 선거나 간에 우리가 캐스팅 보트였다. 네. 충청은 충청, 뭐 심지어 제주도도 여기서 이렇게 표가 나와서 결국은 승패가 갈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이제 영남, 그중에 TK 표가 네.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쪽에 계속 결집도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거기서 상당 부분 그 이완이 생기느냐, 네. 그게 또 승패를 가르는 이제 분수령인데 이재명 후보 본인 후보 입장에서도 지난 대선 때 0.73% 박빙의 승부를 보고 그 말하자면 이제 석패를 했죠. 네. 석패를 하고 나서 이제 계산해 볼 때 TK에서 20.7%를 얻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얻었으면 내가 0.73%는 넘기는 거 아니었나. 네네. 내 고향인데 여기서 좀 더 할 걸. 그런 소회가 여기에 반영이 된 거. 영남에서 내가 그때보다 조금 더 얻으면 네. 이기는 쪽으로 간다. 그게 갖고 또 마침 또 국민의힘이 이 탄핵이나 또 경선 또 단일화 과정에서 내부의 좀 분열, 이완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때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 네. 우리 김문수 후보는 거꾸로 본인의 이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이 그런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들은 충분히 중도 또는 진보 쪽에도 호소하고 또 파고들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네. 후보도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참 극적으로 됐고 이제 시간은 별로 없고 네. 그 사이에 우리 기반인 이 TK 영남은 많이 이제 흔들려서 외부로부터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여기부터 빨리 추스려야 된다. 네. 그게 안정이 되고 결집이 다시 되면은 그다음 이제 외연 확장을 해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효과가 있다.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 내부 표부터 다시 추스르고 결집시키고 다지자 하는 그런 전략이라면 전략. 네. 그것 때문에 선거 초반에 TK, PK 이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의 영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각각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토끼를 잡느냐 아니면 지역 확장. 지난번에 그 대선에서 20.7%라고 하셨는데 22.7%였어요. 네, 그 정도. TK에. 현재 이제 30% 목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표 수준이 있는데 최소 5% 이상 5% 이상? 끌어올리자. 예. 그러니까 이 열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전통적인 열세 지역에서 최소 5% 이상을 끌어올리면 승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대구 경북 지역 그 영남권 그 TK, PK를 합치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남보다 한 배 가까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는 득표율이 저희가 민주당에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1, 2%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외연 확장을 통해서 한 5% 이상 그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이번 그 선거 운동의 핵심은 통합, 그다음에 중도 보수까지 외연 확장. 그러니까 성향상으로 그렇고 지역적으로는 당연히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동진 전략으로 TK를 포함한 영남권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 획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저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수선했잖아요. 가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이 두 후보 다 TK 출신이긴 한데 사실 TK하고 이런 정서적 유대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의 기반을 수도권에서 했고 뭐 그 TK하고 계속 어떤 기반을 갖고 뭘 해보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과거 대구에서 출마했다가 김부겸 후보한테 낙마하면서 내상을 네. 정치적 내상을 크게 입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사실 TK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썩 우리 쪽 사람이다 이런 정서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TK 지역에서의 어떤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그쪽에서부터 뭔가 그 확실한 지지 기반을 다져야만 이후에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외연 확장 차원이라면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해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이런 전략적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안동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제 발언했던 게 뭐 인상적이었는데 탄핵 국면, 탄핵 이후에 이제 그런 국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현재 영남 지역은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민심이? 현재까지는 그 영남 지역 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영남 출신이 아닌데 국민의당 출신이라는 후보라는 것만으로 상당히 압도적 지지를 보내서 대통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국민의힘 대통령 2명이 지금 연달아서 탄핵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영남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 지지층은 야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국민의힘 대통령을 못 지켜? 이런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 하나 네.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준 대통령들이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결국 탄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준 것에 대한 약간 자괴감 비슷한 후회나 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두 가지 기류가 있다 보니까 영남권 그 반응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투표율 자체가 저하되는 겁니다. 투표율 자체가 저하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절대표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아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지금 TK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권오을 의원도 그 우리 당에 입당을 하고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넘어오고 네. 하는 것 그래서 보면 TK에서는 이번에는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정사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확산되고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변화의 기류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지형, 환경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외연 확장에 좀 속도를 내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가장 이제 좀 그 최대 관건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예. 관계 설정 예. 이걸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결집, 중도층 외연 확장에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출당은 이제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뭐 탈당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향 측면에서 하나, 그다음에 선거 전략, 득표 전략, 민심 관리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네, 어려운 숙제죠 이게. 네, 본인 성향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힘을 잃었다고 해서 책임을 그쪽에 다 떠넘기고 빠지는 거 이거 옳은 처신이 아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고 네, 뭐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당신 탈당하시오 아니면 출당시키겠다 이러면은 그 비겁해 보이고 김문수 후보의 평소의 철학대로 하면은 우리 당도 잘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못된 결정들이 계속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진언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업소를 한다든지 해서 막고 바른 선택, 바른 판단, 바른 국정 운영을 하도록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못한 데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책임을 대통령에게 다 떠넘겨 가지고 출당 또는 탈당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당도 무책임한 정당이 된다. 만약 그래 하려면 우리 당도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책임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네네. 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 국면에서 사실 당이 책임진다는 것도 사실 뭐 후보가 뭐 후보를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네. 고민이 있고 그다음 이제 선거 전략적 민심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던 분들, 탄핵 반대하던 분들이 여전히 이제 많이 계시고, 또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보편적 이 상식으로 볼 때 대통령이 저렇게 가도록 잘 나갈 때 옆에서 그냥 막 호가호위하면서 단물 빨아먹고, 한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힘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팽개치고 하는 사람들도 또 문제다. 이렇게 보는 민심들이 있어서 네. 이 국민에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뭐 투표기에서 출당, 탈당 조치를 하면은 또다시 겨우겨우 지금 좀 전에 PK 지역 돌면서 우리 어수선한 또 분산되어 있는 당을 하나로 결집하고 있는데 또다시 또 분열이 생기니까 네. 그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아니까 주변에서 우리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이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후보에게 짐을 떠넘기지 말고 후보를 자유롭게 해주자. 후보는 자기 소신껏 국민에게 할 말하고 또 선거운동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주자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 선거 결과가 좋아야 본인의 이후에도 플러스가 되지 뭐 지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선거 결과가 좋게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고민을 분명히 할 거고 또 하나는 당에서 계속 본인 문제 가지고 뭐 출당이니 탈당이니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쫓아내야 되니 많이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도 불명예고 또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진 탈당 이야기가 이제 뭐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뭐 탈당하거나 뭐 출당은 뭐 그 분위기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국민의힘과 좀 결별을 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의 가장 약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학 분석을 하면 이제 위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죠. 네.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는 탄핵된 윤석열 정권에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치 도의상 염치가 있다면 사실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한테는 몇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거치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 그분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또 윤 대통령과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면 중도나 외연 확정은 어렵다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출당 조치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차선책은 김용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정리해주는 네. 출당이든 권고 탈당이든 뭐 등등을 해서 하는 거고 가장 최선책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기가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진탈당하는 거죠. 아마 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렇게 맥없이 가진 않을 거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선거가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판에 갈수록. 네. 그러니까 선거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를 동원할 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치가 부담이 된다면 어떠한 형태든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진 탈당 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의한 권고 탈당 이 네. 둘 중에 하나는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박빙의 양상이 될 거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후보 본인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갈지 네. 또는
뭐 약간의 엄살인지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운 건지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으로서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에는 항상 이제 변수가 뭐 도사리기 마련인데 현재 그 변수로 뭐 꼽는다고 하면 미국으로 떠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좀 일종의 러브콜을 보낸 뭐 낭만 정치인, 진정한 정치인 발언을 했고 홍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최근에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또 이준석 후보 지지를 선언. 이런 그 일종의 약간 변수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큰 변수, 작은 변수 뭐 가능성이 있는데 네. 김현철 그 원장의 그 이준석 후보 지지는 이렇게 본인 아들도 젊은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뭐 소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근데 홍준표 전 시장님의 탈당이나 그 뒤에 또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고 또 홍 전 시장께서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하시는 말씀들이 당에 굉장히 부담이 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홍 전 시장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96년도 1월에 이 당에 들어온 이후로 거의 이제 30년대에 가면서 이제 지켜본 소회인데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보수당이 참 뿌리가 없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성, 지속 가능성이 이게 약하고 주인이 수시로 바뀌고 그 주인이 뿌리 이게 당에서 배출된 성장해온 또는 꼭 당이 아니라도 당의 외연에서 그 성장해온 분들이 아니고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그 목표를 위해서 당을 잠시 이제 거쳐가는 뭐 나그네처럼 네. 거쳐가는 그런 풍토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가치 이런 데 대한 그 신념 때문에 이 당을 오래 지켰다기보다도 이 당을 통해서 뭔가 계속 자기의 정치적 목표에 도전하는 그런 하나의 이 무대로 네. 활용하다 보니까 떠날 때는 그냥 쉽게 떠나버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몸담아 있던 당인데도 당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뭐 부담을 주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당은 그 당의 간판이 필요한 사람 또는 뭐 당이라는 조직이 필요한 사람, 당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 보수의 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신념화된 분들이 정치하는 무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 가운데도 지도자가 나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요즘 특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예. 타당 후보를 이제 뭐 좀 지지하고 하는 뭐 그 보수의 그 뭐 전통적인 좀 지지 기반 뿌리 이런 게 좀 약하다는 뭐 좀 예, 소회를 예. 소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여러 가지 근본적 요인이 있겠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요인 그리고 그 분명한 요인은 경선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다면 네. 당연히 그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승복하고 결과를 존중하게 될 텐데 이번에 뭐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그 경선 절차 과정은 사실 지도부 일각이 답을 정한 상태에서 무조건 끌고 가기였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한덕수 그 전 총리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한덕수 전 총리하고에게 양보하기 가장 좋은 사람을 경선 과정에서 선택한. 그러니까 그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도 후보가 되지 않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의 지도부의 행태 그리고 심지어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한 거죠.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책임의식도 그다음에 그 뭐 사죄 의미도 없이 더 자신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서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에 농단을 부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경선에 승복하고 내가 그
동의하고 지원해줄 의사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과 절연하겠다. 네. 일종의 배신감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번 경선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그 후보자들,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도와줄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말로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본인도 뭐 선대위에 참여하거나 이럴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요. 이미 네. 한덕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배신감이 있을 거예요. 다 해준다고 해놓고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식의 뭐 그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또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 과정은 아마 정당 역사에 두고두고 정당 민주주의를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그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선 상황이 이제 보수층이 좀 이탈하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의 2, 3위가 좀 실버 크로스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여기에 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막판 또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냐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보이거나 네. 또 이겼을 때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 공간,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볼 때 역할 공간이 보이거나 네. 또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서 이제 차세대로서 뭔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보이면 좀 고민을 할 테고 네. 단일화를 또 그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예를 들면 선거 비용이 보전받는 15%라든지 전액 보전받는 15%라든지 일부 보전받는 10%라든지 어쨌든 두 자릿수 정도 자신이 있으면은 끝까지 그냥 단독으로 예, 완주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고민할 테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을 점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판세, 민심의 네. 흐름 이거는 우리 당이 선거 초기에는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다시 정리가 되고 김 후보가 좀 상승기를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계엄 직후하고 비슷해요. 계엄 터졌을 때 다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며칠 사이에 그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지자들이 그냥 광장으로 몰려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뭐 탄핵 반대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민심에 격동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이번 이 단일화 파동 이후에 굉장히 이거 정말 이선망 이번 선거는 망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며칠 사이에 빨리 이게 정리가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지지자들의 이 시민들의 반응도 며칠 사이에 상당히 좀 눈에 띄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걸 볼 때에 이준석 후보가 기대하는 그런 뭐 실버 크로스인가요? 자기가 2등으로 되고 네네. 김문수 후보가 3등으로 내려가고 그런 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단일화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네. 고민하지 싶습니다. 좀 네. 시간이 지나면은. 예. 이준석 후보가 이제 두 자릿수가 이제 관건인데 계속 이제 한 자릿수의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상황이 빠르게 이제 수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버 크로스 가능성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는 가능성이 역시 좀 별로 좀 크지 않다,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상황이네요. 아마 이 단일화의 여부는 소위 사전투표 직전까지 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5일인가요? 5월 25일 마지막 사실상 사전투표 직전까지 이 논의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앞에 조혜진 의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두 자릿수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아무리 뭐 단일화 한다들 역전을 못 시킨다. 네. 아니면 뭐 승패를 뭐 확실히 이긴다가 아니라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의 상황까지를 못 만든다면 사실 이준석 후보는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는 두 사람이 합친 지지율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첫 번째 변수라고 보고요. 두 번째 변수는 앞에 우리가 거론했던 내용과 맞물려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에 대한 거취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세력에서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대표 시절에 그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뭔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과 그 그럴듯한 모양새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정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그 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친윤의 몇몇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네. 거취. 그러니까 그들이 최소한 102종군 또는 다음 총선 불출마 정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합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준석 후보 본인의 지지율입니다. 본인의 지지율이 얼만큼 나오느냐. 예를 들면 정말 실버 크로스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 15%를 넘나들거나 10% 이상만 나오더라도 저는 완주해볼 그런 이 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한 자릿수 또는 하향될 때, 그러니까 표의 결집 현상이 보수층의 그 표의 결집이 김문수 후보로 이루어지면서 그 이준석 후보의 표가 점점 지지율이 좀 하향 또는 정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준석 후보로서도 고민스럽겠죠. 다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모르는데 누가 나가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냐라는 걸 놓고 했을 때 어쩌면 김문수 후보를 뒤집고 내가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 어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막판에 어떤 승부수를 걸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사전 투표에 그 25일이 그 단일화에 예.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 전에 그 사전 투표 이전까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슈는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이렇게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이제 강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또 사퇴와 함께 앞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카드로 가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적인 요구인 것인지 사법부에 대한 탄압인 것인지 서로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들어볼까요? 이재명 후보를 의식한 충성 경쟁이 도를 넘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인 그 충성이 그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네. 민주국가의 토대를 흔들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 청문회를 한다, 뭐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해서 벌을 준다, 뭐 또 대법원장 물러가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내세우는 명분은 대부분이 이례적으로 기회를 빨리 잡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법을 지킨 겁니다. 633이란 법을 지킨 건데 법을 지킨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그러고 그 이전에 1심, 2심들은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긴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반법치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일찍 잡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유죄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를 일찍 잡을 때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기회를 공고했을 때 이례적으로 빨리 잡았다고 다들 네. 생각했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이재명 후보도 그냥 법대로 알아서 하겠죠라고 그냥 아무 무죄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유죄 나오니까 이제 이 난리를 피우는 건데 네. 유죄 그 선고한 걸 이 판결을 가지고 특검을 해가지고 판결을 범죄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진행하면은 민주당이 선거에도 분명히 이제 나쁜 영향을 줄 거로 보지만은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네. 선거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네. 네, 뭐 저는 이 사법부가 스스로 지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3심 과정에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정치화,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위의식, 그리고 소위 기득권화된 사법부의 진 면목이 네. 다 드러난 과정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사법부의 그 비판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사법부가 지나치게 기득권화됐고 엘리트화돼 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법 권력화된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법부의 권위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법원에 갔을 때 이 판사들의 일부 판사들이죠. 다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판사들이 취하는 매우 권위적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판사들의 문화, 권위적 문화를 이번에 좀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이것도 민생 문제예요. 많은 부분에서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재판이 지연되고 또 결정이 실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정들을 사법부가 반복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 또는 근원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사법부의 그 일부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도 민생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외전, 이제 대선이 딱 20일 남은 상황에서 오늘 두 분의 충분한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